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홍콩 HGS 연계 ELS 손실 사태, 지금 손실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율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홍콩 주가 연계 지수라는 예. ELS를 금융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파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 측면도 있으니까 손실을 본 ELS, 홍콩 H주 ELS에 대해서 20에서 60%를 중간값으로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은행의 책임 또 고객의 책임을 따져서 일정 부분 배상을 하라라고 하나의 지침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침이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을 우리 은행을 필두로 이제 은행들이 네.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앞으로 1, 2주 내에 이사회를 열고 그 감독 당국의 권고한 대로 자율 배상을 확정을 하면 이제 그만큼을 일단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예. 그 금액 내에서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협의에 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제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자율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투자자들이 자율 배상으로 어떻게 손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은행들이 이사회를 이제 결의를 해서 보상의 원칙을 확정하면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구체적인 이제 배상 규모에 관한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완전 판매라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얼마만큼 입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배상 규모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나 40%를 배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는 예. 은행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래서 100% 배상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협상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의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끝내 타결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이제 배상을 해주고 나면 또 이것은 주주와의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은행이나 증권사 주식에 투자한 것은 은행의 실적을 보고 투자했는데 예.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현재 홍콩 H지수 시세대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은행의 이 투자자들 손실 규모가 5조 9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서 2조 390억 원을 은행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수지가 악화되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의 문제 또는 또 피해 배상할 문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나마도 지금 홍콩 H지수가 5,700인데 예. 이 5조 980억이라는 손실 규모는 홍콩 H지수가 여기서 멈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수치예요. 예. 만약에 홍콩 H지수가 5,700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 ELS 사태와 또 배상해주는 과정,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어떤 이 성과가 우리나라의 레퓨테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라도 배상 원칙이라든지 협상 여기에
좀 청밀하게 과학적 근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배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불안전 판매 사례가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징금 부과 등 이런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상은 피해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제2의 ELS, 제3의 ELS 계속 사건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홍콩 H 지수를 근거로 한 ELS 파문 이전에도 독일 DLF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전 판매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전혀 고치지 않고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 대대적인 과징금 또는 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중징계를 한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상권의 별개로 문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이 금융 당국의 어떤 지휘 관리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이런 상품을 많이 파는 데에 대해서 점수를 인사고과상 점수를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은행의 제도를 번연히 보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불안전 판매 여러 가지 그 호소가 많이 진정이 접수됐습니다만은 금융감독원이 제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이 대목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예. 이것이 사과를 넘어서서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는 100% 완전 판매를 하고 또 투자한 사람들도 자기 신용으로 투자 피해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각도에서 배상 못지않게 예. 근본적인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뭐 로또 청약 얘기도 나와서 거기 청약 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청약이 오늘부터인가요?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나 보죠.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거예요? 예, 아파트를 이제 공공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 시가보다도 분양금이 좀 싸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구하는 주택은 대출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이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 안 돼서 집을 사지 못하겠다 이런 게 사실 현실적인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청약 자격에 손실을 보는 그런 제도를 팔본색원하겠다. 이번 청약 제도의 가장 큰 개선의 포인트는 결혼함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기존에는요. 네. 결혼을 하면 할수록 손해였어요. 그래서 청약 제도가 우리나라의 결혼을 가로막고 출산율 낮아지는 1등 원흉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출산 정책과 다르게 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시대착오적으로 갔죠. 네. 이를테면 그 청춘 남녀가 각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 청약예금에 가입했어요. 영원히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각자 한 집씩의 집을 청약할 수 있고 또 예.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하나로 줄어들죠.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한쪽은 예. 그동안에 20년을 들었던 30년을 들었던 그게 모두 그 청약 가입 기간 점수가 완전히 다 날아갔거든요. 그밖에 부부가 예. 같이 청약을 했다. 이러면 당첨돼도 무효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안 하는 맞아. 부부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가 말로는 결혼하라.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출산이 애국이다라고 하면서도 예. 구체적인 대처에 갔으면 결혼하면 손해, 또 부부 페널티 이런 제도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1가구 2주택 시스템, 1가구 2주택에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예.
결혼하기 전에 집이 있었다. 이러면 그러게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후에 재혼하려는 사람들도 네. 집 있는 사람은 무조건 결혼하면 손해입니다. 아. 그래서 정부가 주택 정책에 관한 예. 국토교통부가 결혼을 막았다. 근데 이런 제도를 우선 청약에 있을 만큼은 해소한다. 예. 그래서 부부 한쪽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동시에 처녀 총각 시절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예. 한쪽의 그 청약을 이제 무효화시킬 때 그 신랑이든 신부든 그쪽이 가입한 기간을 한쪽으로 다 몰아줘서 그 기간을 다 살려준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부부가 같이 당첨이 됐다 이러면 둘 중에 먼저 들어간 청약분은 유효하게 예.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네네. 부부가 두 개 다 당첨돼도 둘 다 주던 해주자. 해주자. 그런 파격적인 제도를 네. 해줘야 결혼했을 경우에 주택 정책으로 좀 확실히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누구로 몰아주냐에 따라서 싸울 수도 있겠. 그렇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예. 바로 이 출산율이고 예. 결혼을 해야 출산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토부의 조처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 예. 나름대로 어떤 출산율 제고를 향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는 점도 교수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 부부가 이제 처녀 총각 시절에 청약 가입 점수를 50점 가지고 있었다면 예. 이번에 정책에 의해서 50 플러스 100을 해주는데 예. 아예 50 플러스 50 거기다가 결혼 특례 보상금 해서 50을 더 또 줘서 추가? 150으로 오케이. 해주는 게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자, 또 하나는 이 결혼을 했을 때 요즘은 맞벌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벌이를 할 경우에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결혼하는 동시에 액면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 경우에도 어떤 이것은 일가구 주택하고 1인 1가구하고 마찬가지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좀 완화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1억이 좀 넘어가도 다세대 특공이나 또는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진일보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